자, 교재는 287페이지. 자, 공소제기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공소장의 제출 볼게요. 자, 밑에 보면 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장 밑줄 그시고 이라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서면 밑줄 그시고 아무리 급하더라도요. 구두 안 되고요. 전보 안 되고 팩스 안 돼요. USB 안 돼요. USB 담아서 던져줘서 읽어봐라 안 돼요. 반드시 공소장이라는 이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이렇게 서면에 의하여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피고인 방어권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 이유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저 밑에 보시게 되면 따라서 앞에 끊고요. 따라서 서면인 공소장에 제출 없이 세모 쳐보시면 공소를 제기했으면 공소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첨부설이 나와 있죠? 자,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을 첨부해야만 한다 되어 있고, 자, 밑에 법원이죠. 법원 밑줄 그시고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밑줄 그시고 이 부본을 피고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답니다.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합니다. 일단 끊고요. 여기서 지체 없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 전까지 밑줄 쫙 끄시고 자, 됐어요?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하는데 지체 없이 의미가 뭐라고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가 아니라 전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공판기일 전 5일까지에다 색깔 칠해볼게요. 전까지 하면 틀려요. 자, 됐죠? 자, 밑에 첨부서류 볼게요. 자, 공소장에는 자,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을 때 그 변호인 선임서, 그쵸? 밑줄 그시고 검은색으로 변호인 선임서, 보조인 신고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공소 제기 전에 만약에 특별대리인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등본을 첨부해야 되고요. 자,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되어 있을 때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구속에 관한 서류 이것을 첨부를 해야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구속되어 있거나, 그쵸?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되었을 때, 그쵸? 자, 구속되어 있거나 석방됐을 때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기소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구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가 아니라 구속되어 있거나, 그쵸? 석방되었을 때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조심할 것은 요 마지막에 요 조문 있죠? 266조 이거 별표 한번 쳐보시고 마지막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됐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 판례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이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고, 그쵸? 서면으로 출력을 하지 않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 그러니까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라 그랬어요. 세모 쳐볼게요. 그러니까 USB죠, USB. USB에 담아서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했을 때, 공소장에 첨부해서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서 요 USB를 제출했다고 했을 때 요 USB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라는 말입니다. 자, 밑에 판결문지 보시면 자,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가 된 부분에 한해서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가 된 부분에 한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옆에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밑줄 쫙 끄시고 이 부분은 X다. 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예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공소를 제기할 때는 이 공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례에서도 공소가 제기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이지. 그 밑에 색깔 달리 할까요? 자,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은 공소제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됐죠? 서면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곳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 제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곳이 아니단 말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제기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 됐죠? 일단 여기서 끊고요. 자, 이러한 논리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똑같다 이놈 똑같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앞서 본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해서 그 문서가 저장된 이 저장 매체죠. 저장 매체를 첨부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은 뭐다?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예요? 공소장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법원은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이걸 고려하지 않고서 오로지 그 서면이죠.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갖고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색깔 칠해볼까요? 이 부분만 갖고 이 부분만 갖고 판단한다 이런 말. 이 부분만 갖고 됐죠?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고 나머지는 뭐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검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구에 나와 있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소장에는 기명 날인 서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가 기명 날인 서명을 없는 상태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없는 상태에 세무쳐 보시면 그쵸? 이것은 형소법 51조 1항에 위반된 서류를 할 것이다. 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밑에 여기서 다만 앞에 끊고 다만 나중에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 추안하였다면 추안 동그라미 그때는 뭐다?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됐죠? 처음에 기명 날인 서명 없이 관할법원에 제출이 되었다면 위반된 서류로서 무효에 해당하겠지만 나중에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 날인 서명을 추가시켰다면 그때 비로소 공소제기가 유효해질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됐고 다음 판례 한번 가보시게 되면 1번은 거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이죠. 파란색으로 공소제기가 현저히 방식에 위반된다. 이거 세무쳐 보시면 자, 이것은 당연히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쵸? 다음 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자는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효단 말이에요. 자, 밑에 2번 검사가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그랬네요. 여기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밑줄 그시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다 세무 쳐보세요.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바로 공소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요. 우리가 공소장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29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공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원위치. 그것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공소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2번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러한 공소장 뭐 등등에 가름해서 뭐 등등 되었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 무효는 그냥 무효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은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연하죠. 자, 밑에 본데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 밑에 2번을 보니까 쭉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줄 나와 있네요.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이 있어요, 없어요?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이 없다면 이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 자, 밑에 3번 볼게요. 자,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 개념 요소가 결여되어서 자, 본질적 개념 요소가 결여되었대요. 소송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일단 성립했지만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뭐다? 소송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보았네요.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공소장의 기재사항 볼게요. 자,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저 몇 장 넘겨보시게 되면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볼게요. 자, 먼저 좀 볼게요. 자,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1, 2, 3, 4 나와 있죠? 그쵸? 자, 피고인 나와 있네요. 자, 피고인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죄명 밑줄 그시고 공소사실 밑줄 그시고 적용법정 밑줄 그시고 그 다음 규칙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1번 말고 밑에 2번 나와 있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구속 밑줄 그시고 뭐 1번이야. 규칙에 나온 1번이야. 소송법에 나온 1번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1번 놔두시고요. 그러니까 위에 4개 밑에 1개 총 5가지죠. 이 5가지가 반드시 공소장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5가지를 뭐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굳이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런 것은 뭐 몇 번 읽어보면 저절로 머리에 숙지가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요 피고인 색깔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소사실 색깔 칠하시고요. 이 5가지 중에서 요 2가지만 일단 잘 적으면 돼요. 잘 적으면 돼요. 나머지 있죠? 요 죄명이라든지 적용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소사실만 잘 적으면 이 죄명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밑에 법조문은 저절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피고인하고 공소사실만 잘 적으면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피고인 같은 경우에 성명을 적거나 또는 성명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명을 적거나 성명을 모를 수가 있다면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공소사실 나와 있죠? 여기 공소사실 나와 있죠? 이 공소사실도 이것도 특정이라고 적어보세요. 특정시켜야 되는데 가로 열고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 이것이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공소사실을 적을 때에는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있어야 해요.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다음 292페이지 가보시면 일시, 장소,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특정시켜야 되고 공소사실 특정시켜야 되고 그래서 일시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그쵸?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서울역에서 A가 B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그쵸? B가 강목을 들고 얼굴을 두릅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으로 때렸는지 그런 것을 적시하면 돼요. 아시겠죠? 역사적 사실을 스토리 있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는 뭐다? 이 공소 사실을 적어야 되는데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하나, 둘, 셋, 넷, 5개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규칙의 2항 가볼까요? 1항 1호니까 이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에 관련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성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뭐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체격은 어떻다, 키는 몇 cm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볼게요. 자, 일단 특정의 방법 볼게요. 자, 판례 봅니다.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자, 반드시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죠. 그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좋고요. 굳이 이건 안 적어도 되지? 이건 안 해도 되지? 그쵸?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건 아지만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할지라도 본적이라든지 주소, 생년월일, 직업, 인상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쵸? 뭐 이렇게 인상체격이라든지 사진 첨부하는 등 이렇게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족하다.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공소장 공소사실 첨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 그 다음에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되지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나온 적 있어요. 받으시고. 그 다음 밑에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특정의 방법인데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만약에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성명모용이라고 불러요. 성명모용.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가로 열고 페이지 372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피고인 성명모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때는 성명을 모용했다고 했을 때는 검사가 피고인 표시 정정합니다.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정을 하면 특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정정하면 되는 것이지 자, CF 한번 해보시고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검사가 피고인 표시 정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피고인 표시 정정은요. 우선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어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데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밑에 판례 볼게요. 이 판례도 372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자,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했다.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단지 당사자의 표시량의 착오일 뿐이고 그쵸?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기소를 당했는데 제가 제 이름을 적지 않고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이름을 적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재판을 받는 그 효력은 저한테 미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미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정 동그라미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정정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밑에 공소장 변경 밑줄 그시고 X 공소장 변경에 따르지는 않는다. 공소장 변경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라는 것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됐죠? 여기서 여기 정정에다가 색깔 칠할게요. 됐고 자 밑에 자 근데 검사가 이 공소장 표시를 정정하지 않아요. 정정 안 했어요. 정정해야 되는데 정정 안 했어요. 표시를 정정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밑에 형소법상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리는 판결이 뭐다? 그때 내리는 판결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이거 받으시고요. 됐어요? 이거 색깔 칠할게요. 공소기각 판결이다. 이거 색깔 칠할게요. 자, 그 다음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근데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 잡았어요. 정정했다는 거예요. 표시를 바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법원은 그 모용자를 끌고 와서
모형자를 끌고 와서 심리하고 재판하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죠? 피모형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피모형자를 끌고 올 게 아니에요. 피모형자를 끌고 올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쓴 놈, 그 모형자를 끌고 와서 재판하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타인 성명을 모형했다고 했을 때 피고인 표시 정정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허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정정 표시를 안 해요. 그랬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 뭐다? 공소기각 판결이다. 됐고, 밑에 불특정의 효과 볼게요. 자, 피고인 특정은 공소제기 유효 요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약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때 내리는 판결이 뭐다? 다시 한번 여기 공소기각 판결에다가 밑줄 쫙 끄시고, 그쵸? 그 판결에다 색깔 칠하세요. 판결. 이것을 CF 공소기각 결정하면 틀려요. 결정이 아니다. 뒤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와 공소기각 결정 사유를 따로 배우니까 일단 필기부만 잘 해두시면 돼요. 18년도 해경승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판결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위에 것도 판결이잖아요. 여기도 판결이고 여기도 판결입니다. 두 번째 죄명을 볼게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서 제가 자, 공소장에는 이 피고인 이름하고 피고인 특정할 수 있는 것하고 공소사실 특정할 수 있는 것만 잘만 적으면 된다 그랬어요. 죄명이라든지 적용법전은 공소사실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건 FM대로 적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죄명 나와 있죠? 죄명. 자, 죄명은 적용법조문과 함께 심판 대상을 정하는 보조적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밑에 판결 요지 한번 가볼까요? 공소장의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그쵸? 공소사실을 보면 그 적용법조문과 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자, 알아차린대요. 동그라미 쳐보시면 일괄 표시 밑줄 그으시고요. 즉 일괄 표시라고 해서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일괄 표시했다 할지라도 그 공소사실 앞에서 그랬잖아요. 공소사실만 보면 그게 죄명이 뭐고 법조문이 뭔지 퍼뜩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죠? 그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 내용이 위에 나와 있죠?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죄명을 일괄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은 특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밑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정리해 두시고 자, 다음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